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고 멀고 가깝고 뭐 그런 곡절을 계속 거쳐서 나아가지만 결국은 다 하나이고 또 그 얽힌 인연에서 영원히 어, 벗어날 벗어날 수 없는 또 벗어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지난번에 조금 언급했듯이 제가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 문화 공작의 임무를 띠고 인민군 으로 참전했다가 내려왔다가 나중에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이제 체포돼서 남한에서 이제 나머지 여생을 보내고 그 사이에 이제 법정 스님도 만나고 이제 또 불자로서 상당히 좋은 삶을 살았던 반야대 보살님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분 지난 세월을 들추다 보니까 인연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하게 됐었어요. 이분이 할아버지가 세 분이 삼형제였는데 그중에 큰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다가 독립자금을 대고 하다가 그 평북 정주에서 이제 이렇게 땅이 많은 그런 집이었나 봐요. 근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둘째 할아버지가 출가를 했어요. 스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빨산이었던 반야대 보살님은 셋째 자기 이제 할아버지를 따라서 간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저 연해주 쪽으로 해서 사할린의 알렉산드롭스키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랐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불련이 이어졌는지 나중에 이제 빨산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그 군인들 특히 이제 장교들이 불교의 호의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 전쟁 때 그 유엔 군이 소계령을 내려서 수많은 절들을 불태웠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남한의 절도 많이 불태웠고 거의 안탄절이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의 절은 아예 미군이 폭격으로 거의 다 초토화시켰고, 근데 이 빨치산 뭐 대장들이나 그런 군인들, 장교들은 이 절 앞에 갈 때마다 절을 한다든지 또 절 안에 사는 스님들 존중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토벌대들이 그냥 그 절에 스님들이 있으면은 빨치산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식량을 얻어가기도 하고 자고 가기도 하고 뭐 거점이 된다고 그런 절들 많이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불교적이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저번에 얘기했을지 모르는데 서울의 길상사가 원래 박헌영 남로당의 총수였고 북한에 가서 부수상이 됐던 그 박헌영 집안에서 박헌영한테 뭐 그런 정치 활동을 하라고 지어준 한옥 건물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이제 빨치산들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고 했던 한산 스님인가 하는 분이 있었고 그분이 이 원명 스님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여든 남짓하는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을 어릴 때 데리고 지리산에도 가고 길상사에도 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길상화 보살님도 알게 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원명스님한테 길상화 보살님이 이 땅은 이제 박헌영 그분한테, 당신 아버지한테 드린 거니까 이 원명 스님한테 이제 나중에는 다 주겠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걸 법정 스님께 드린 거죠. 법정 스님은 1932년생인가 그렇고, 한국 전쟁에 참상을 보고, 그리고 그때 광장이라고 하는 최윤래 소설이 나왔었어요. 나중에. 근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전쟁을 겪으면서 이렇게 서로 총불을 겨누고 죽고 죽이고 하는 그 속에서 사랑도 뭐도 다 막 뒤틀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불행을 몸서리쳐지게 겪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북쪽으로 갈 것인지 남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될 때 난 양쪽에 다 안 간다, 중립국으로 간다 하고 배 타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스님은 출가했다는 거예요. 그 출가할 때 처음에는 오대산으로 가려고 했대요. 그리고 처음에 출가하려고 했던 것이 어머니가 일찍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개가하고 할머니가 키웠는데, 할머니가 항상 승복을 입혀서 진도에 그 절 이름이 뭐지? 그 절로 맨날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련이 생기고 막 이래저래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 54년도에 출가했는데, 그때 이제 저 오대산으로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법정스님한테 듣지는 못했는데, 그때 51년도인가 하남 스님이 그 오대산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상원사를 불태우러 온 군인들한테 뭐 나라를 지키는 건 군인들의 본분이니까 그래 뭐 필요하다면 태워라. 그렇지만 이 불법을 지키고 법당을 지키는 건 스님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태워라. 내가 여기서 좌정하고 앉을 테니까 불 지르라고.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차마 그러질 못하고 문짝만 다 뜯어내가지고 태우고 가서 이제 까만 죽비를, 오칠한 죽비였대요. 그걸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게 다 태워가지고 불탄 죽비라고 증거로 보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상원사가 불타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정말 51년도에 그 이제 일단 그런 화마가 비켜간 다음에 스님이 그 선방에 앉아서, 법당이자 선방이었어요. 상원사 그 본체가. 거기 앉아서 그냥 돌아가셨고, 그걸 어떤 국군 장교가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이 지금도 여기저기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아마 법정 스님께서 듣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때는 이미 하남 스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남 스님 뒤를 이어서 탄허 스님이 오대산에서 이렇게 이제 주석하시고 또 강의를 하시고, 그 강의에는 뭐 양주동 박사나 대단한 그 지식인들이 가서 그런 강의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화엄경이나 불법의 많은 경전들, 노장 뭐 이런 것들을 다 강의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끌리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서울에서 이제 오대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차를 타려고 했는데 폭설이 내려가지고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어떤 스님한테서 지금 그 산악원에 고승들이 모여 있다고 들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효봉 스님도 계셨던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스님이 해인사에 가서 선방에서 수행하다가 이제 찾아뵙고 그 스님 말씀 한마디에 뭔가 이렇게 마음에 큰 전환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그때 이제 지도를 하셨던 분이 금봉 스님이에요.
근데 금봉 스님도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구 그 선사들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일제 때 여러분도 아다시피 일제가 처음에는 무단으로, 그러니까 무력이나 강권으로, 경찰력으로 조선을 통치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3.1 운동이 나고 곳곳에서 무장투쟁이 벌어지고 그게 끊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문화정치, 문화통치로 바꿨어요. 사람들의 정신을 바꿔야 되겠다, 외색화시켜야 되겠다,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 바꾸게 하고 창씨개명, 그리고 조선말을 쓰거나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다 이제 일본 사람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일본의 황국 신민으로 만든 거예요. 한국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국 정신의 근간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조선조는 유학이 국시였고 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민중들의 뿌리 내리고 있는 사상은 불교인 거예요. 불교를 외색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고승들을 모아서 이제 일본 고승들하고 한국 고승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서로 이제 통하는 바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명치 유신 이후에 심하게 이제 선이 변질되고 약화된 그리고 학문화된 일본 불교의 큰 스님들하고 한국의 용성 스님 또 망공 스님 이런 선지식들하고는 이 법담이 안 되는 거예요. 법담을 어떤 때는 이제 거량, 뭐 겨루기 뭐 이런 뜻이에요. 거량 혹은 법전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모여서 회의하기로 한 그 장소에 망공 스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일본 고승을 한테 뚜벅뚜벅 걸어가셔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따귀를 올려치셨대요. 그러고 이건 임제의 할도 아니고 덕산의 방도 아니다. 한마디 일러라 하니까 그냥 바들바들 떨고 끽소리 못했어요.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총독부에서도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중앙 집권적으로 조직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본산을 만들었어. 그 전에 조선까지 불교는 옛날 인도 부처님 당시부터 그냥 그렇게 스님들이 여기저기 도량을 이루고 수행하고 사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인 조직이 없었다고. 근데 총본산을 두고 전국의 절들을 다 본사, 말사 이렇게 다 이제 엮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 본산에 종정을 두고 그걸 이제 관할하게 하고 그 본사의 주지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주지가 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중요한 직책이라도 맡으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대접을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해방 무렵에는 다 결혼을 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뛰어난 선에다가 목숨을 걸고 선지를 밝혀가지고 부처님이 해명을 읽고 또 자기와 이 중생을, 이 민중을, 이 나라를 구하려고 뜻을 품었던 사람들은 만 빼고는 그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산학원에서 정화를 하자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금봉 스님은 심한 골초였대요. 항상 군방대를 놓지 않고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담배 냄새가 쩔어서 다른 스님들이 같이 방을 쓰려고 하질 않았대요. 스님들은 이제 음식을 깨끗하게 먹고 깨끗하게 살고 하니까 이 감각 기관이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 사람 냄새가 제일 싫거든요. 막 이렇게 다른 거 먹고 막 거칠게 살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다 금봉 스님하고 안 쓰려고 하는데 효봉 스님이 이 사람들이 금봉의 법은 보지 않고 담배 피우는 것만 본다고 하면서 내가 쓰겠다고 하여 금봉 스님하고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법정 스님이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하겠다고 삭발을 해주시고 삭발하고 나니까 옆에 있던 효봉 스님의 도반이 구참 같네. 오래
수행한 스님 같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금봉 스님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인연으로 나중에 이제 법정 스님이 출가해서 효봉 스님을 모시고 저 쌍계사나 미래사, 동화사 이런 데 다니면서 수행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해인사에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수행하려고 가 계셨고, 그때 이제 도반하고 같이 이제 조실스님한테 점검 받으러 들어갔는데, 도반이 금봉 스님께 저는 화두에 통 의심이 안 난다고, 아무리 의심을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의심이 나야 되는데 의심이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네 화두가 뭐냐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참고합니다. 부모님이 나 낳아주기 전에 내 본래 얼굴이 뭔가 이걸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금봉 스님이 본래 면목은 놔두고 네 지금 면목은 뭐냐 그러셨대요. 지금 네 얼굴이 뭐냐. 근데 다 우리가 이것이 얼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거울에 비춰보고 이것이 나라고 여겨요. 근데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것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굴이라고 해도 자기가 이거 본 적이 없어요. 거울 비춰보고 거울에 상을 보거나 물에 비춰보고 물에 어린 영상을 봤을 뿐이지. 내가 나 자신을 이 나라는 생각하고 동일시하면 내가 내 생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하고 나라고 똑같다고 여기면 내 얼굴이 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내 본래 면목이 모양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이라고 해도 내가 이것을, 이 얼굴을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는 이것이 나예요. 그 본래 면목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고 이것이 그 본래 면목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 면목이 어디 있을까 하고 막 생각 어디 잡으려고 가면은 오히려 이걸 자각을 못 하게 된다고. 근데 네 현재 면목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 버린 거죠. 그 도반이 깨달은 게 아니고 법정 스님이 깨달았어요. 그 법정 스님도 그 금봉 스님이 처음 만난 스님이 아니고 효봉 스님한테 머리 깎으려고 갔을 때 서울 선화그래서 뵀던 분이니까 더 강한 그런 집중을 했을 테고 그 순간에 딱 개합이 된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금봉 스님의 승은 만공 스님이시거든요. 만공 스님하고 금봉 스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대요. 금봉 스님이 이제 그 담배도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고 행위 되게 이제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선방에 들어왔는데 만공 스님이 선방에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정진한 시간도 아닌데 늦은 밤이었겠죠. 근데 이 금봉 스님이 들어와가지고 만공 스님한테 가더니 만공 스님 귀를 잡아가지고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떨어질 것 같이 아프니까 만공 스님이니까 기어서 따라간 거예요. 끌고 다니면서 법당에서 여기저기. 그러다가 이제 만공 스님이 취했으니까 그만 가서 자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 화내지도 않고 뭐 막 때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만공 스님이 금봉 스님을 불렀어요. 너 어젯밤에 일 기억하느냐?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2로 그랬느냐 4로 그랬느냐 그러셨어요. 2와 4가 이 불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용어잖아요. 2는 이치,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거. 근데 4는 실제로 이렇게 벌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 법계의 이 모든 일이 다 4라고. 그래서 불법이 만약에 이제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이 생과 사가 사실은 없는 것이고 하나이고 생이고 사고 사가고 생이라는 거, 이것을 안다면 깨달았다면 이것은 이치에 분명해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사라지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즉도노나 사비돈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능엄경인가에 있는 말인데 서장에서 이 간화선을 크게
부르짖었던 대종고 스님도 인용하고 있어요. 이치로는 몰록 단번에 그칠 수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단번에 그렇게 닦아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비유가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다면 그러다가 이제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착고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활발하게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발이 묶여 있어가지고 아장아장 이렇게 걷던 사람 풀려났는데도 발이 그렇게밖에 안 떼죠.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가야 돼. 이게 닦는 거라면 닦는 거예요. 사에 있어서 분명해지도록. 이치로는 처음부터 너무 분명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연습하는 거죠. 묵언을 오래 하던 사람은 이제 정말 급한 상황에 가지고 얼른 이제 더 이상 묵언을 지킬 수 없으니까 풀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해도 말이 안 나오는데, 옛날에 봉암사에 불이 났을 때 그때 묵언하면서 밤에도 안 자고 정진하던 스님이 그걸 맨 먼저 보고 스님들 가서 깨우면서 지금 불 났다고 빨리 가서 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막 흔들기만 하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스님들 그냥 도로 자고 해가지고 꺼보지도 못하고 다 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습관의 힘이라고. 우리가 무명 속에서 계속 잘못 살아온 습관이 있으면은 설령 이치가 분명해가지고 뭐 그런 게 다 없어졌다고 해도 문명이 타파되고 업이 다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덜어 있기는 하죠. 그게 정말 처음부터 바로 된다면 그런 사람이 진짜 돈수이겠죠. 근데 대부분 안 되니까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닦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망공 스님이 2로 그런 것이냐 4로 그런 것이냐, 그 말은 네가 이치가 그래서 그렇게 믿고 승을 귀를 잡고 막 그렇게 끌고 다니고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 벌어지는 일로 사람 술 마시면 다 정신이 개차반이 되잖아요. 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술 기운으로 그런 것이냐, 술 기운으로 잘못한 것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금봉이 솔직하게 4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공 스님이 들고 있던 단소 가지고 엉덩이를 후려쳤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몇 달 동안 화장실에 가서 앉지도 못했대요. 망공 스님은 힘이 장사하고 이 김좌진 장군하고 동양이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팔씨름을 맨날 하고 그랬대요. 김좌진 장군이 자기가 지고 싶지 않아서 맨날 와서 망공 스님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팔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 조선의 독립을 바라고 또 그런 활동도 하고 있다는 사람들하고 다 인연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또 스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분이 운어 스님이시거든요. 효봉 스님 얘기를 그 전에 잠깐 하자면, 효봉 스님은 평양의 근처에 그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동양인 불자들이 또 많더라고. 불자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함석헌하고 법정스님하고 나중에 인연이 있었고 같이 유신 때 민주화 운동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함석헌 선생하고 동양이에요. 그리고 평양 고등보통학교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효봉 스님이 먼저 나오시고 몇 년 뒤에 함석헌 선생이 거기 나온 거예요. 또 법정 스님하고 이제 비슷하게 그때 유명했던 황산덕이라고 하는 법학자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법무장관도 2번이나 하고. 그리고 법정 스님이 불이람에 내려오시게 된 게 민청학년 사건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민청학년 사건 났을 때 민청학년 사건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고도 해요. 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도 하고. 1960년대
그것도 이제 죄악된 사건인데 반체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인민혁명당을 만들어서 북한에 동조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막 투옥하고 탄압하고 했던 사건이 인혁당 사건이거든요. 근데 74년도인가 민청학년 사건이 이제 또 생겼는데 그게 대학생들이랑 일부 지식인들이 그 인혁당을 복원해서 주로 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청년 학생연합인가 민청학년 이것을 결성하고 그걸 이제 다시 되살려 가지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얽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 김지아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김지아 씨도 그때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고. 어쨌든 이 민청학년 사건에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1심이었어요.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1심 사형 선고가 있고 나서 18시간 뒤에 다음 날 이 학생들 8명을 다 사형시켜 버린 거예요. 이건 국제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어서 어디 뭐 전범 재판이나 뭐 군사 법정에서도 이런 일이 없어서 세계적인 사법 살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건 나중에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그 재심해가지고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형 집행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거기다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한 사람이 황산덕인 거예요. 근데 이 황산덕도 평양 고등보통학교 거기 출신이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나중에 효봉스님한테 찾아와요. 그러니까 효봉스님이 황산덕 씨가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서울법대 교수였나 봐요. 그러니까 법을 가르친다고? 그럼 법사네? 그러면서 법법자의 승사자 법사야 아니면 법법자 삼길사자의 법사야 하고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얼굴 빨개져서 대답을 못하고 그러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산덕 씨는 효봉 스님의 그런 제자였고 그래도 이제 불법을 믿고 그 전후로는 뭐 사형 집행이 없었대요. 거기 뭐 사인할 일도 없었고 법무장관 2번 하고 막 그러면서도. 근데 어쨌든 그 시대에 그렇게 영합하고 그렇게 이제 법조인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일도 저지르고 어쨌든 유신에 협조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인물들이 다 이상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운어 스님도 이제 저 함경북도 정주인가 거기 출신인데 이 정주가 바로 아까 말한 반야대보살님의 또 고향인 거예요. 그리고 운어 스님은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만주로 가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국내에 그 조직을 하고 이제 연결을 하고 자금도 확보하려고 들어왔다가 이제 어떤 뭐 여인숙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동지들하고 같이 투숙을 방을 나눴는데 반대쪽 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경들한테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이제 그 길로 도주해 가지고 숨어서 여기저기로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금강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옛날에 금강산 같은 데는 겨울에 추우니까 동안거 중에는 높은 남자에 있던 스님들이 다 내려와서 큰 절에서 지내다가 해빙되면 다시 올라가고 그랬대요.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또 하품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약속과 다르게 제가 항상 이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금강산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비남자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거기 남아있는 옷 걸치고 그냥 그렇게 숨어 있으면 되겠다고 있다가 거기서 경전을 펼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한 한학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천재라고. 이분의 동생이 춘원 이광수야. 사촌 동생이. 나중에 이광수를 불교에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라든지 친불교적인 뭐 그런 그 글을 쓰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너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광수는 어릴 때 집이 이제 가난해가지고 이 오너 스님 집에서 이제 얹혀 살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항상 이 오너 스님한테 열등감을 느꼈어. 머리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뭘 해봐도 자기가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엄청난 그 문인으로 막 칭송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친일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오너 스님이 나중에 왔을 때 또 그것도 이제 걷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 스님이 그렇게 이제 불경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보다가 불교가 이런 거였나 하고 진짜 이제 스님 노릇을 계속 한 거예요. 스님으로 스님 복장을 하고 만주에 가서 다시 독립운동 하다가 해방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때 느꼈던 감동 때문에 이 한문으로 된 경전을 번역하는 거 이게 우리 시대에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팔만대장경이 워낙 방대하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정 스님을 불러들인 거예요. 법정 스님은 이제 해인사에서 그렇게 있다가 장경각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거기서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여기 팔만대장경이 있다는데요. 어디에 팔만대장경이 있냐고. 아 방금 저 장경각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 안에 그 빨래판까지 생긴 게 경전이래요. 그 말을 듣고 스님은 아 이게 번역되지 않으면 이거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빨래판보다 못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번역하려는 그런 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던 차에 문어 스님이 올라오라고 서울에서 같이 그걸 하자고 하니까 서울에 가서 봉은사에 달의 은혜 지내시면서 이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함석헌 만나고 막 이래저래 장준하 선생과 연결되고 하면서 유신의 이제 우리나라 그 유신 체제의 그 모순이나 엄청난 비민주적인 탄압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민청학년 사건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충격으로 장준하나 함석헌, 박정심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그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아무리 그게 민주화라든지 혹은 그 어떤 고상하고 대단한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런 목숨들을 이렇게 사라지게 해서 되겠는가? 이게 수행자로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투쟁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런 글을 쓰는 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회의가 들어가지고 불이람으로 송광사 불이람으로 내려오신 거였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런 글을 거의 잘 안 쓰였어요. 그리고 그냥 삼방한담, 서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산중에 그 소박하고 간결하고 맑고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거울이 되고 한 그런 삶을 이야기하시기 시작했죠. 무소유 뭐 이런 책을 다시 내시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그렇게 겪은 일 이런 것들도 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지만 그래서 스님이 불이람에 가 있는 동안에 이 반야대보살님이 와가지고 법정스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공감하고 서신을 주고받고 또 이제 대화하고 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불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그리고 이 법명 반야대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 보살님이 빨산 활동하던 지리산에 반야봉이 있어요. 반야봉은 지리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천왕봉인데 천왕봉보다는 낮지만 이상하게 반야봉을 지리산의 주봉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거기 산신이 할머니예요. 노고단이라고 있잖아요. 노고, 네, 늙은 시어머니. 그 늙은 시어머니가 바로 산신 할머니라고. 근데 그 봉우리 이름이 반야봉이에요. 반야는 불교의 가장 그 높은 지혜잖아요. 불보살님이 성취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서 그 실상을 드러내는 그 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천왕은 신들 가운데 사천왕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있다고 해도 반야만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반야봉이 주봉인 거예요.
지리산은 10대가 있다고 하죠. 반야봉 밑에는 묘향대가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이름들이 다 옛날에 그 주로 풍수지리 사상이 들어왔을 때 신라 말에 도선국사가 지었다고 하죠. 지리산은 우리 말로 읽으면 지이산이잖아요. 이자가 달을 이자지 리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지리산이라고 읽죠? 이 지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대지문수사리에서 나온 거예요. 대지 문수사리. 그러니까 지리산인데 그걸 그냥 나중에 유생들이 한자만 다른 한자 갖다가 붙인다면서 그걸 이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지리산 지리산 하지 누가 지리산이라고 안 그런다고. 뭐 천왕봉이나 뭐 반야봉이나 이런 이름도 다 불교적인 이름이에요. 한라산, 이건 뭐 무슨 전혀 불교적인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나한을 뒤집은 거예요. 나한산을 유생들이 한라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라는 이름을 법정 스님이 거기서 딴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최순입 반야대 보살님도 일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 말로 일본 학자가 쓴 반야심경 해설서를 번역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이름으로 반야봉도 아니고 묘양대도 아니고 반야대라고 부정 스님이 법명을 주신 거였어요. 이게 그렇게 많이 다 연결되고 어떻게 보면 다 불련 속에서 돌아가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 정치 이걸 보면은 그냥 무연하게 막 사람들이 막 이합집산하고 막 자기 권력욕으로 뭐 이 당에 들어갔다 저 당에 들어갔다 막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뭐 한때 이제 386 민주화 진영에서 막 싸우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뭐 국힘당에 가가지고 뭘 하고 있고 뭐 장관이 돼 있고 뭐라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다 사실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자기가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자기 뭐 아버지 때 어머니 때 또 위에 조상들이 가면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매우 친일적이고 또 친일적인 그런 발언이라든지 정책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보면은 그냥 어쩌다 그런 것 같고 맥락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것을 보려고 하면 다 역사적인 맥락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도 이 큰 흐름,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의 그 정치 이념 혹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큰 얼개, 이런 걸 복원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제일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주인이 돼가지고 기탄 없이 너무 편안하게 너무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또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 정말 좋은 문화 강국이 되어가는 것, 이게 고조선의 꿈이고 지금 우리 역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한국의 정치는 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 있고 잘못 가고 있고, 이거를 그럼 역사적 맥락으로 다시 조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치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장황한 얘기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 주제로 쭉 얘기하는 것보다 더 길게 해버렸네요. 지금은 밥 먹어야 될 시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도 그렇게 그냥 배 채우거나 혹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먹지 않아요. 항상 같이 먹고 같이 먹어야 더 맛있고, 그리고 음식 차리는 것도 밥, 국, 반찬,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들 이렇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리고 그걸 먹을 때도 그냥 정해진 거 갖다 주는 거 그냥 그대로 막 개같이 돼지같이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이거 먹고 이거 이렇게 해서 먹고 이걸 이 다음에 먹고 이걸 싸 먹고 그렇게 먹잖아요. 계속 이게 풍류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조화를 배우고
또 이 머리를 쓰고 어떤 건 숟가락으로, 어떤 건 젓가락으로, 어떤 건 손으로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우리가 그냥 살아있은 게 먹는다, 있으니까 먹는다, 살려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도 닦는 일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먹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여행단체 참여적이고 동참해서 그 지역의 문화나 사람들의 삶을 배우는 그런 여행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 생각처럼 잘 안 돼요. 메타버스 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뜻이 있으면 반드시 할 거예요. 이 뜻을 버리지만 않으면 온갖 역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면. 제가 최근에 생각해 봤는데 꾸다라는 말 있잖아요. 꿈을 꾸다. 꾸는 건 어떤 때는 돈을 빌어다 쓰는 걸 꾼다고 하잖아요. 남의 물건을 내가 아니지만 얻어다가 쓰는 거 그런 게 꾸는 거란 말이에요. 꾸는 거는 지금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당겨서 쓰는 거예요. 돈을 꾸는 걸 어떤 당겨 쓴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현실은 너무 불안전하고 문제투성이고 근데 우리가 왜 꿈을 꾸는가? 이렇지 않은 세계를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은 우리를 꾸는 거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꿈꿔야 돼. 그걸 꾸어와야 돼. 그래야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것이 왜 이 꿈과 다른지 이런 걸 알게 되고 이것을 고치게 되고.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물들처럼 허겁지겁 그저 생존해 가고 있을 뿐이라. 우리 꿈을 잃지 말자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때그때 해야 돼. 그 꿈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 그 꿈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꿈속의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꾸는 대로 사실은 꾸어지는 거예요. 꿈 안 꿔도 되고 안 꾸면 더 편안할지 모르지만 꿈을 꾸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 꾸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개발되고 그리고 부처가 되어가니까 이 꿈속의 세상을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꿈꾸면서 살아가야 하고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은 우리가 그 주인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순간순간 정말 바람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너무나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 풍류의 세상을 꿈꾸면서 이렇게 살아가시자고요. 네, 다 애쓰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배고프실 텐데 밥 맛있게 드세요.